합의가 되냐 마냐, 그게 왕조가 계속해서 권력을 쥐느냐 못 쥐느냐, 그걸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가 이희일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분야를 마구잡이로 공부를 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좀 더 많은 영감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역사학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만 좀 이제 그걸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좀 더 이걸 논증거리로 학계에 이제 던짐으로써 발전적인 학술 활동을 도모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논문으로 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이제 버려두기는 아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배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계의 논의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이제 생각의 창고, 이희을의 생각의 창고. 예. 이건 네이밍 센서가 좀 구리다 이거는. 이희을의 공부하다가 생각난 여러 생각거리 그리고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 급조했죠. 예, 물론 급조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 생각의 시작은 그래요. 왜 조선은, 대한제국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조선을 개창한 이씨 왕조는 왜 어째서 권력을 잃었는가를 여기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다른 케이스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네 개를 딱 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왕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무조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왕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도 이제 배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하나의 약간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어떤 생각의 배설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이제 조선 왕실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의 그 권력의 이제 그 향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고종 얘기가 나오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뭐 고조신의 뭐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서 그 은사금을 받으면서 생활했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좀 두렵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조선이 무조건 망해야 된다라고, 야 조선은 그냥 구제불능의 나라라고 일단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역사적인 접근이 아니고 역사학적 접근이 아니고 뭐 은사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그거는 일본 제국이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을 좀 무마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거지, 나라를 판 대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그 전국을 운영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거를 위해서 1860년대부터 약간 제왕학을 때려박히기 시작하고 80년에서 90년에 이제 자신 중심으로 이제 국왕권을 이제 회복해 왔던 사람인데, 나라를 팔았다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어폐가 있죠.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독점을 하려고 했지만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패멸까지 일정한 그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를 팔았네 뭐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고종은 국왕의 실권을 확립해서 자신 주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이걸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고종이 즉위할 때 그 세도정치 기간이었잖아요. 그전에는 그 세도정치의 시작이 순제 때부터라고 이제 친다면은 장장 60년에서 50년 정도 되겠죠. 그럼에도 국왕의 형식적인 그런 권위는 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중요성은 계속 유지가 되죠. 하지만 그 국왕에겐 실권이 없고 신하들이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장기말로서 처음에 이제 등판됐던 고종이 나이가 차서 자기가 그 꿈을 실제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내비치고 그걸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종조의 제왕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에 그 영종조의 제왕학이 없어졌다고 보기 굉장히 힘들고, 사실상 계속 존속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영종조의 제왕학이 실제로 그 고종한테 때려박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죠. 국왕 중심의 국왕이 실권을 잡고 국정 운영을 하려는 고종.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혈기왕성한 20, 30대가 1870년대는 1880년대인데 18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이 갑신정변의 주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제 서구 학문을 좀 공부를 했었고,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민권 운동의 거두인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쪽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의 위험을 내세워서 자신의 그 정치적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상 충돌을 하죠.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도해서 그 나라를 이제 개혁하자라는 그런 생각이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약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둘이 동시에 생각하면서도 그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합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그 일종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왕의 권위와 위험은 인정되지만 그 실권이 어디로 가냐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 더 나아가서 1905년에 그 일사늑약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광무개혁 시기 때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권력의 중심들도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하기 시작한 거죠. 이용익이 이제 고종과 이제 거의 한 몸이라고 보고,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뭐 이완용 약간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일본을 이제 등에 업은 사람들, 친일파라고 하죠. 1900년대 되면 계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제 황실을 존중하지만 사실상 그 실권을 황실에게 없애야 된다고, 황실의 실권이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사늑약 이후에는 황실의 실권이 확실하게 제한되면서 이제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일본이 그걸 싹 실제로 병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렸지만, 이제 다만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독립운동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권력의 주체가 누가 되냐에 대한 합의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시 왕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한제국으로 개편을 했음에도 몰락하고 약간 굴욕적으로 그 일본 제국의 왕궁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 황실, 그러니까 이시 왕조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청나라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 청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거기도 이제 그 국가 통치 권력을 두고 황제와 이제 서태후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관료층들의 이제 향방이 또 계속해서 혼란하게 바뀌면서 이게 결국에 누가 한 명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니까 그냥 청나라 황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이게 그 신의 혁명으로 이제 중화민국이 세워지게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시 왕조랑 청 왕조가 서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 결국에는 여러 정치 세력들과 여러 사회 집단들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확실하게 쥐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통치 권력을 확실하게 쥐지 못했고 자신들과 반대되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그런 세력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케이스죠. 일본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막부가, 도쿠가와 막부는 형식상 그 천황의 중심이 된 조정의 공인을 받은 형태지만 사실상 천황보다 실권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국가 통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부가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다가 흑선이 이제 오고 서구 제국들이 와서 이제 개항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슈와 사스마 범벌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막부도 그렇고 조슈랑 사스마도 그렇고 천황에 대한 권위를 부정한 사람들은 없어요. 천황에 대한 권위에 관해서는 사실상 거의 같은 견해거든요. 다만 실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제 서로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사초 동맹이 이기고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 체제 개편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건데, 국가 통치의 실권을 가진 막부와 그걸 이제 탈취하려고 했던 사초 본벌 같은 경우에, 사초 동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천황인 거죠. 후와 막부의 몰락 원인도 사실상 이제 그 흑선이 내항했을 때 이제 개국을 할 때 그 누구 명의로 개국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천황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천황의 동의를 안 받고 자기를 임의로 하다가 그 일본 내에서 이게 맞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초범벌과 이제 막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개편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묘한 부분인데 천황의 권위도 인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황제를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긴 했었지만 사실상 그 천황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의 자체는 되게 소수였고 천황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천황제를 유지하되 천황을 어떤 국가의 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로 둘 것이냐 그 논쟁도 있는데 그 논쟁에서 이제 천황이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기면서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게 되면서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가 일본 정치 세력 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합의가 사실상 그 무진 전쟁과 서남 전쟁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 천황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봤을 때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청나라와의 사례랑은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일본은 결국에는 천황제 중심의 국가 체제로 가자. 그 국가 권력의 핵심과 그 실권은 천황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합의가 되죠. 조선과 대한제국은 그렇지 않죠. 그 약간 고종과 그 괴합파 아니면 그 관료 집단 세력을 좀 이룬 관료 집단과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가 되냐 마냐. 그게 왕조가 계속해서 권력을 쥐느냐 못 쥐느냐 그걸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국의 약간 사례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왕조가 1700년대 후반에 왕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태국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왕의 실권이 상당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은 태국 정치 세력들 내에서 왕의 권위와 실권이 어느 정도 존중된다는 거죠. 1932년 태국 혁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왕이 좀 굴욕적이긴 했지만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들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한 헌법을 폐하께서 수용하지 않으면 축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왕이 그걸 동의를 해요.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서로 합의를 본 거죠. 왕실은 그 합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왕의 실권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자의로 양보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죠. 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민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시위를 하고 그걸 또 왕이 승인을 해주고 결국에는 태국도 그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합의가 결국 왕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왕을 중재자이자 하나의 또 강력한 실권자 중에 한 명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왕실과 군부와 그 민간 세력의 그런 약간 국가 통치에 관한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태국 왕실은 결국 권력을 최소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권을 유지하고 그 실권을 가지고 지금도 실제 정치에 이제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선 혹은 대한제국과 청은 그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를 실패하고 자신이 그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 없어지거나 아니면 권력이 무너진 채 그냥 형해화된 수준에 이르렀고 일본 황실이나 이제 태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를 하면서도 자신의 권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딱 확보하는 선에서 그 약간 줄 건 주고 그 줄 건 준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위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치와 권력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공산주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탄압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사료를 통해서 그 실제가 어땠는지 지금 약간 재현하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심심할 때마다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조가 몰락하지 않는 데에는 국가 통치 권력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종은 선택을 한 거고 어찌 보면 도박을 한 거고 그 도박이 실패한 거죠. 사실 이제 왕실도 그렇고 그 정치 세력들도 그렇고 사실 자신들의 권력이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들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자신의 주장만을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주장을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판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이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